2020년 6월 3일 수요일입니다. 오후 2시 40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6월 3일이니까 6.3 사태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저는 태어나지 않았을 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글로서 배웠습니다. 6.3 사태를 지금 검색을 하면 항쟁이라는 말로 검색이 돼요. 6.3이라는 거는 1964년에 박정희 정권이 일본과 한일 협정을 맺으려고 하니까 제2의 이완용이다, 매국노다, 이렇게 하면서 그걸 빌미로 이제 데모가 터져 나왔던 일이고, 3월 말에 비상계엄령이 내려가지고 6월 3일까지 이어졌던 그 1년의 사태를 6.3 사태라 하고, 지금 현재 검색해 보면 전부 항쟁으로 검색이 됩니다. 그때 박정희는 늘 인기 없는 정책만을 고집했습니다. 땀 흘리자, 일하자, 일본과 협정을 맺어야 된다. 지금 보면은 우리가 얼마 전에 미국과 스와핑이 있었죠. 그 스와핑이 있기 전에, 바로 직전에 굉장히 위기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달러 기축국인 미국과 스와핑을 맺자마자 바로 안정화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일본과도 지금 스와핑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지금도 그러하거니와, 그때 당시에 만일 한일 협정을 맺고 하지 않았더라면 박정희의 경제 성장은 거의 불가능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정희가 무슨 신도 아니고, 물론 공로를 세운 사람은 맞지만은 기술과 차관, 돈이 있어야 경제를 성장시키든지 말든지 하지 않을까요? 원조로서 성공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하지만은, 그래서 경제 정책을 잘 쓴 것도 있지만은 일본과의 협정이 아니었다면 아마 대한민국은 이렇게 성장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지금처럼 이렇게 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동 구호를 통해서 데모가 일어나는 상황인데, 그때 당시에 박정희가 한일 협정을 맺을 당시만 하더라도 북한 지역이 여기보다, 남한보다 더 잘 살았습니다. 박정희가 5.16 할 때 상황에서 북한이 우리보다 3배인가요? 잘 살았고, 필리핀이 또 더 잘 살았고, 그렇습니다. 필리핀, 북한, 남한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게 이제 박정희 경제 성장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북한과 이제 크로스로 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위기감을 느끼고, 왜냐하면 경제 성장만이 남한 사회의 소요 사태를 일으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명분이기 때문이죠. 뭐 대구 10월 폭동이라든지 사북 탄광 사태라든지 근대로 오면 올수록 있는 모든 그 소요 사태는 다 경제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정희의 경제 성장을 경계하고 대규모 모택동의 게릴라식 공산 해방구를 만들기 위한 게 울진 삼척 무장공비였고, 또 뭐 김신조도 있었고 이런 상황이었고, 그만큼 경제 성장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박정희는 항상 시간 없다, 바쁘다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집권 기간 내내 일만 하다가 죽어버린 사람이죠. 근데 지금 보면은 항쟁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 정권을 정부로 인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인질 삼아서 있는 괴뢰, 도적대 뭐 이렇게 표현할 때, 거기에 항거한다고 할 때 우리가 항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좌익들은 대한민국 역사 모든 것을, 소요사태 모든 것을 다 항쟁으로 이렇게 색깔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지금 구글에 검색하면 대부분 항쟁으로 나와요. 다양한 사건들이. 그런데 제가 가부장적인 권위주의적인 그런 국가체제를 말하려는 게 아니라, 어릴 때 부모님한테 한 번씩 대들고 가출도 하고 사고도 치고 뭐 이렇게 해서 자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20대 때 군대 갔다 오고 30대 넘어가고 또 40대 가고 돈 벌어보고, 자기가 아니면 무슨 사업을 해본다거나 뭐 여러 가지를 해보면서 점점점 이런 게 아니었구나, 그때 내가 부모님한테 참 철없는 짓을 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철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좌익들은 철들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권력과 돈까지 다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전임자들까지 축적되어 왔는 결과물들 모두를 부정하고 대한민국을 아예 갈아치우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좌익들은 정말 같이 함께 할 수가 없다.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노동당, 북한 노동당 정권이 무너지고 난 뒤에 비밀 문서가 나오고 간첩 명단이 밝혀지고 중공이 만약에 지금 어떻게 세월이 잘 풀려가지고 중공이 붕괴가 되고 해서 이 좌익들의 정말 마음의 고향이 하나도 갈 곳이 없이 된다면 이 좌익들은 아마도 과거의 신영복을 살리기 위해서 서울대 교수들이 탄원서를 그렇게 막 써냈듯이 사회 대통합을 위해서는 과거는 묻고 가자 이런 식으로 또 나올지도 모릅니다. 지금 자기들은 과거를 파헤쳐서 썩은 시체를 뜯어먹는 듯한 그런 역사관을 가졌으면서 말이죠. 그런데 그때 절대로 글쎄요, 인정을 베풀면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왜냐하면은 우리가 제주 4.3 사태도 마찬가지고 6.25도 마찬가지고 지금 어떤 시대적인, 오늘 제가 6.3을 다루듯이 시대적인 어떤 그 기점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재학습하고 이런 그 계기를 맞잖아요. 제가 제주 4.3을 살펴보면서 현기런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돌아가셨어요, 얼마 전에. 제주 출신이고 제주 4.3을 많이 다루었죠. 그분의 책을 보다 보면은 정말 눈물이 나게 됩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구나. 정말 딱했구나. 정말 지금 생각하면 참 답답한 사람이죠. 우리는 이미 길을 아니까 왜 이 길로 안 오고 저 길로 가면서 힘들게 폭동을 일으키고 이웃끼리 잡아 죽이고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생각하면 참 답답하지만 그때는 또 저럴 수도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에서 정오심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좀 마음이 울적해져요. 그런데 그거는 그때 상황을 감안했을 때 이해가 되는 것이지, 지금 현재 결과가 나와 있는데 자유 대한민국 체제를 누리면서도 아직까지 그 작당짓을 벌리고 있는 자들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6.25 전쟁에 대해서도 북괴와 중공, 소련이 한마디도 사과한 적이 있습니까? 일본은 지도자급 사과만 해도 30번 넘게 했습니다. 40번 가까이 했습니다. 돈도 배상하고. 거기에 비해서 사과한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국민들의 눈을 다 가려버리고 계속해서 선동질 하면서 일본과의 관계 파탄, 미국과의 관계 파탄하고 다시 그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자들, 그리고 권력과 돈까지 누리면서 하는 이 자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MB 같은 경우에도 아까 6.3 사태로 대표되는 그런 시위에 같이 가담하고 처벌도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번듯한 자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고, 물론 자기는 실용이다 이렇게 표방을 하면서 황석영 끌어안고 다니고 그렇게 했던 어이없는, 좀 뭐라 할까요, 어떻게 보면 선진국형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겠고, 어떻게 보면 좀 순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 좌익들의 얼마나 무서움가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나간 세월 사건들을 이렇게 들춰보면서 저럴 수도 있었겠구나, 이럴 수도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오히려 하면서 제가 제 스스로를 이렇게 평가하면 참 가소롭겠지만은 조금 제가 무르익어 가는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또 결과가 나와 있는데도 그걸 누리면서도 아직까지 그 세계관으로 사람들을 선동하는 자들은 정말 용서할 수 없구나. 그리고 뭐 저러다 말겠지 하면서 그냥 볼 일이 아니다. 저 자들은 저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나라를 이렇게까지 뒤집어 버렸기 때문에 정말 긴장하면서 글쎄요, 관용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박정희 정권 때 있었던 6.3 사태, 지금은 6.3 항쟁으로 분식되어 가지고 역사가 공정이 일어나고 있는 시점에 말씀드려 봤습니다. 감사합니다.